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입니다. 현행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하여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특허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하여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송 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특허 심결 취소 소송 대리는 물론 특허 침해 소송 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 심결 취소 소송 대리와 관련한 대리권은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 소송 대리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편 여담입니다만 제2대 경기도 여주시장을 지낸 연후에 한국세무사회 제31대 32대 회장을 역임한 원경희 세무사님과 대한변리사회 제41대 42대 회장을 역임한 홍장원 변리사님 두 분께서는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사 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전문자격사 단체 협의회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사, 변리사라는 두 전문자격사는 이전부터 밀접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와 명달로 107에 인접한 부지에 소속 회원들을 위한 자신들의 회관을 각기 건립한 것, 그리고 두 지역의 근거 법률인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또한 같은 해인 1961년에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점 등의 사실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현행 변리사법에서는 제6조의 3 특허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제6조의 22 특허법인 유한 준용 규정의 조문에 걸쳐서 특허법인과 특허법인 유한의 설립과 운영, 해산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변리사들의 업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0년 1월 28일에 변리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따라서 변리사들의 법인을 설립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 2001-785 판결에서 보이는 사실관계에서 해당 사건의 원고인 변리사들은 궁여지책으로 지난 1993년 6월경에 상법상 주식회사인 법인을 하나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년 해당 법인의 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수입으로 계산한 변리사 업무 관련 수익 금액을 원고인 변리사들의 사업소득으로 봐 1994년 귀속분부터 1997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기에 원고인 변리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변리사들의 자신들의 근거 법률인 변리사법에 그 설립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이 이른바 주식회사 등의 이른바 변리사 법인을 설립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그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구성원인 변리사들에게 사업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변리사 법인들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들의 사업자 등록 신청과 법인세 신고를 모두 접수하면서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수납하여 왔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단 과정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조세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그 근거로 내세우면서 그 시점에서의 변리사법 규정 체계 하에서 법인 형태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인 변리사들이 변리사 법인을 설립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은 변리사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변리사 개인에게 기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인 변리사들이 설립한 변리사법인이 적어도 상법상 주식회사로 유효하게 설립하여 존속하고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무시하고는 구변리사법에서의 변리사법인의 존재 자체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법률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당 법인체를 일종의 도관체로 간주하여 그 존재를 부인하여 그 구성원들인 원고인 변리사들에게 직접 소득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세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변리사 법인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인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법인에 유보된 소득 상당 부분에 대하여도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당장의 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것에 기인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도 끝내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법원이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서 이 사건에서의 변리사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변리사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에 대하여 수긍하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유효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었던 이 변리사 법인의 법인격 자체를 부정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구변리사법에서 특허법인 관련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를 납세자들에게 전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다른 전문 자격사인 변호사와 세무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제도가 지난 1982년에 일찌감치 도입되었으며 세무사 업계의 경우에는 한참 늦은 2002년에 들어서야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법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